미니 드라마 제목 요양원의 진실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박재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새벽 5시, 요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의 혈압약을 전해주러 일찍 들렀을 뿐이었다. 하지만 3층급 복도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딸 서유진의 것이었다. 재현은 유리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안쪽 병실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아빠, 여기 이상해. 밤마다 누가 들어와서 내 팔에 뭔가를 꽂아. 아프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재현의 손이 떨렸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최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호자시죠?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저기 제 딸이 있어요. 방금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수면제를 복용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마 다른 환자분의 목소리를 잘못 들으신 것 같네요. 간호사는 재현의 팔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잡아 끌었다. 복도를 걸으며 재현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 누군가 병실 안을 오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재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에는 유진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3통이나 찍혀 있었다. 모두 새벽 시간대였다. 사무실로 출근한 재현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유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점심시간에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딸과는 단 한 번도 통화할 수 없었다. 치료 중, 수면 중, 검사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퇴근 후 재현은 곧장 요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문은 이미 잠겨 있었다. 건물 주변을 걸으며 3층 창문들을 올려다보던 그는 멈춰섰다. 한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창문이 살짝 열리더니 작은 종이 뭉치가 떨어졌다. 재현은 재빨리 종이를 주웠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유진의 필체였다. 아빠, 여기는 병원이 아니야. 밤마다 이상한 주사를 맞고 있어. 내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는 어제부터 안 보여. 간호사들이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무서워. 제발 여기서 나를 꺼내줘. 재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새벽 3시, 재현은 요양원 뒤편 비상구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내부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3층에 도착했을 때 재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낮은 대화 소리. 그는 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다가갔다. 이번 주 데이터는 어때? B그룹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29호 환자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29호? 아, 그 교통사고 환자 말인가? 좋아, 내일 용량을 늘려보지. 재현은 숨을 죽였다. 29호. 유진의 병실 번호였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고 모니터 여러 대에는 각 병실의 환자들이 보였다. 환자들의 침대 옆에는 복잡한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투명한 튜브를 통해 무언가가 주입되고 있었다. 원장님께서 이번 주 안으로 임상 데이터를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실패 사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언제나처럼. 가족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합병증이라고 통보하면 돼. 재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불법 인체 실험 시설이었다. 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발밑에 있던 소화기를 발로 차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누구야?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재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향해 뛰었다. 2층에서 방향을 틀어 청소용품 보관실로 뛰어들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2명의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복도를 수색하고 있었다. 계속 수색해. 절대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돼. 10여 분이 지나자 복도가 조용해졌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1층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재현은 옆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두 쌍의 발이 보였다. 이 방에 들어온 게 확실해? 그들이 병실을 확인하고 나간 후 침대 위에 노인이 눈을 떴다. 도와 주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우리를 실험 쥐처럼. 재현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창문을 열고 커튼을 뜯어 밧줄을 만들어 2층에서 뛰어내렸다. 땅에 닿은 순간 그는 주차장으로 뛰었고 차를 몰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재현은 당직 경찰관에게 급하게 말했다. 푸른빛 요양원에서 불법 인체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제 딸이 그곳에 있습니다. 강력계 이민준 형사가 나왔다. 그는 재현의 이야기를 듣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요양원 몇 달 전에도 조사가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완벽했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안 믿으신다는 겁니까? 제 딸이 지금 그곳에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요. 이 형사는 즉시 영장을 신청했고 몇 시간 후 경찰차 3대가 요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정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재현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경찰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모든 병실이 비어 있었다. 환자도 의료 장비도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3층 사무실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말도 안 돼. 몇 시간 전만 해도 분명히 여기 있었어요. 재현은 벽을 주먹으로 쳤다. 김태준 원장과 직원들을 수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행방을 추적하겠습니다. 제 딸은요? 유진이는 어디 있는 겁니까? 집으로 돌아온 재현은 무너져 내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빠. 재현은 벌떡 일어섰다. 유진의 목소리였다. 유진아, 어디 있니? 지금 어디야? 아빠. 무서워. 우리를 어디론가 옮겼어. 트럭에 태워서. 주변에 뭐가 보이니? 창밖으로. 바다가 보여. 그리고 공장 같은 건물들이. 아, 누가 와? 전화가 끊겼다. 재현은 즉시 이 형사에게 연락했다. 서쪽 해안가 폐공장 단지. 재현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차 키를 집어들고 다시 나섰다. 해안가에 도착한 재현은 폐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3번째 건물에서 소독약 냄새를 맡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고 복도 양쪽으로 철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첫 번째 방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운 환자들이 보였다. 모두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재현은 각 방을 확인하며 소리쳤다. 5번째 방에서 그는 유진을 찾았다.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팔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아, 아빠야. 정신 차려. 유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아빠. 재현은 유진의 팔에서 튜브들을 조심스럽게 뽑아냈다. 유진을 업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 김태준 원장과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박 선생님,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비켜요. 제 딸을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따님은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임상실험 대상이거든요. 임상실험. 이건 범죄입니다. 김 원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범죄? 우린 의학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은 모두 어차피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재현은 유진을 업은 채 뒤로 물러났다. 경비원들이 다가왔다. 그 순간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이 형사와 경찰들이 계단을 내려왔다. 김 원장과 경비원들이 제압됐다. 재현은 딸을 안고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재현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병원이었다.
옆 병실에 유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재현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재현은 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유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눈을 떴다. 아빠. 그래, 아빠야. 이제 괜찮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오후에 이 형사가 찾아왔다. 김태준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폐공장 지하에 있던 환자들도 전부 구조했습니다. 15명이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돈 때문입니다. 김태준은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다가 불법 임상실험으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요양원을 차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약 실험을 해온 겁니다. 실험 데이터를 해외 제약회사에 팔아 거액을 챙겼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유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다. 일주일 후 이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양원 실험은 더 큰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김태준은 말단에 불과했어요. 더 큰 조직이요? 전국적으로 유사한 시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형 제약회사와 연구소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재현은 충격을 받았다. 딸이 그런 거대한 악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같은 요양원에 있었던 박 할머니가 유진을 찾아왔다. 유진 씨, 저 기억하세요? 당신 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떠난 후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빠, 나 퇴원하고 싶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더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 알아. 근데 여기 있으면 자꾸 그때 생각이 나. 그날 밤 유진은 또 심한 악몽을 꾸었다. 정신과 의사가 다음 날 재현을 찾았다. 따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았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 한승호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복도로 나간 한 변호사는 말했다. 이번 사건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낼 게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면 유진이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따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재현은 고민에 빠졌다. 딸의 회복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며칠 후 유진이 퇴원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차에서 내리는 걸 주저했다. 아빠, 나 혼자 있기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계속 곁에 있을게. 저녁을 먹고 난 후 재현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변호사가 소송을 하자고 하던데. 너 생각은 어때? 나 다시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알아. 하지만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빠, 나 이제 그냥 있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며칠이 지나고 유진은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고, 밤에는 불을 켜고 자야 했다. 어느 날 이 형사가 다시 찾아왔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수적입니다. 유진이 상태가 아직 최악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일부는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형사가 떠난 후 유진의 방문이 열렸다. 아빠, 다 들었어. 내가 증언할게. 아니야, 내가 무리할 필요 없어. 아니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나서야 해. 며칠 후
재현과 유진은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다. 현재 피해자가 확인된 사람만 23명입니다. 우리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가능하면 그게 좋습니다. 저는 직접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유진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다. 매번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다. 어느 날 유진이 말했다. 아빠, 나 다른 피해자들도 만나보고 싶어. 한 변호사가 피해자 모임을 주선했다. 8명이 모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다. 유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모임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고마워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네요.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다. 하지만 며칠 후 재현은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소송을 취하하세요. 딸을 위해서라도. 다음 날 유진이 심부름을 가려다 집 앞에서 멈춰 섰다. 현관문에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만둬. 유진은 비명을 질렀다. 협박은 계속됐다. 유진의 휴대폰으로도 문자가 왔다. 법정에 나오지 마. 후회할 거야. 며칠 후 한 변호사가 연락했다.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협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현은 유진을 봤다. 유진아, 내 생각은 어때? 이제 그만둘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재판 첫날,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재현과 유진은 뒷문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들이 앉아 있었다. 유진은 김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몸을 떨었다.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3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3명이 사망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다. 첫 증인으로 이 형사가 나왔다. 다음은 의료 전문가였다. 이들에게 투여된 약물은 아직 임상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용량도 과도했고 부작용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피해자 증언이 시작됐다. 박 할머니가 첫 번째였다. 저는 뇌졸중으로 입원했습니다. 이상한 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증인들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드디어 유진의 차례가 왔다. 할 수 있겠니? 네, 아빠. 유진은 증언대로 걸어갔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다. 언제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요. 밤에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주사를 놓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증인께서는 당시 진통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죠? 환각을 봤을 가능성은 없나요? 환각이 아니었어요. 유진이 소리쳤다. 내 팔에 있는 이 자국들, 이것도 환각인가요?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렸다. 팔에는 여러 개의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재판은 이틀 동안 계속됐다. 마지막 날, 김태준이 최후 진술을 했다. 저는 의학 발전을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학. 당신들이 한 건 고문이었어요. 판결은 한 달 후에 선고됐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태준은 징역 1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진은 재현의 품에 안겨 울었다. 끝났어, 아빠. 드디어 끝났어. 몇 주가 지났다. 유진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센터에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무서워요.
신고하면 보복당할까봐. 유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6개월 후 유진은 대학에 복학했다.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1년 후 유진은 피해자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강연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재현과 유진은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빠, 나 더 이상 무섭지 않아. 정말? 응. 이제 믿을 수 있어. 사람들을, 세상을.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2년 후 유진은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 그녀가 만난 첫 번째 내담자는 16살 소녀였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요. 유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믿어요. 그리고 당신 편이에요. 몇 년이 더 지났다. 재현은 은퇴를 했고 유진은 센터의 책임자가 됐다. 어느 봄날 그들은 함께 요양원이 있던 자리를 찾았다.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유진은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다. 안녕히 쉬세요. 우리가 기억할게요. 돌아오는 길 유진이 말했다. 아빠 알아. 이제는 그때 일을 생각해도 화가 나지 않아. 그 일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